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방송의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한 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유튜브 중독 실태와 대처 방법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번 주 앞으로에선 대법원이 백색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주행 진로를 변경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변협의 변호사 징계 내용과 신뢰받는 법조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극만을 쫓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유튜브 중독 실태와 대처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예림 기자가 조회수 유혹에 빠져 도를 넘는 인터넷 방송 사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국내 유튜버 4만 명 시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에 많은 이들이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큰 수입을 거두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수입 상위 1%인 1인 미디어 창작자 연 평균 수입은 약 8억 4,800만 원. 그러나 전체의 절반은 1년 동안 약 30만 원을 버는데 그쳤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유튜브 시장.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 유튜버들이 관심과 인기를 얻기 위해 앞다퉈 자극적인 콘텐츠를 쏟아내는 이유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무리해서 먹거나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도전을 하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과도한 몰래카메라를 연출하기까지 도파민 중독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자극만을 쫓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잘 나가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은 경북 영양군을 방문해 올린 영상에서 지역 비하와 자영업자 조롱 논란에 휩싸였고 이슈를 과장하거나 가짜뉴스를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 탈독수용소는 현재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한 유튜버가 평소 갈등을 빚던 다른 유튜버를 대낮에 무참히 살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구독자 확보를 위해 경쟁하다 서로를 비방하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범행 상황이 영상으로 생중계되며 큰 충격을 안겼는데 사건이 알려지며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올릴수록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유튜버가 사건 가해자들을 심판하겠다며 올린 신상공개 콘텐츠.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들의 직업이나 근황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얻었습니다. 영상이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했고 폭로전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엉뚱한 인물이 가해자로 지목돼 피해를 받으며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지원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유튜버가 영상을 제작할 때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동의를 얻었다는 유튜버의 당초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2차 가해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명분은 정의구현이지만 유튜버들의 조회수 경쟁에 정작 피해자의 고통은 뒤로 밀려난 겁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을 다 처벌하잖아요. 공익적 목적이다라고 하려면 언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개인이 어떤 유튜버 활동을 하는 거는 자신의 광고 수익이라든지 수익금 목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SNS 발달로 인해서 신상 공개 파급력이 커지는 시대가 오다 보니 신상 공개라는 형태의 사적 제재가 늘어난 것 같고 지금과 같은 사적 제재도 분명히 범죄잖아요. 특히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따른 명예훼손이 분명히
성립하는 부분들인데 사적 제재 형태 신상 공개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단속하고 폭발해서 처벌하는 게 저는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방송을 장악한 혐오와 조롱, 비방 문화에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른바 디지털 중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려의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놓지 않는 요즘, 유튜브 콘텐츠 의존 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중독 실태 현주소를 신세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못마땅해. 오케이. 하기 싫어. 생각 잘해라. 이거 또 부신다 이거. 이거 진짜 잘 안 되더라고. 못마땅해라. 스마트워치까지. 그래, 넣으려면 다 넣어야지. 버스나 지하철, 길거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 디지털 디톡스 단어가 공존하는 요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현실보단 스마트폰 속 세계에 빠져든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앱 분석업체 YG앱이 스마트폰 양대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iOS의 국내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은 1,119억 분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5년 새 2.2배로 뛴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유튜브 앱 1인당 평균 사용 시간도 21시간에서 40시간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월별 1인당 유튜브 사용 시간이 40시간이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유튜브 중독을 앓고 있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짧은 영상을 뜻하는 숏폼과 알고리즘입니다. 지난 2021년 숏폼 서비스 쇼츠를 선보인 유튜브. 유튜브에 따르면 서비스 시작 이듬해인 2022년 쇼츠는 평균 조회수 500억 회를 넘겼으며 2023년 7월엔 쇼츠의 일평균 조회수가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어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선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숏폼의 경우 국민 73.5%가 시청하고 있었으며 23%가 시청 조절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숏폼은 특히 청소년과 영유아들에게 중독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 연령대별 청소년이 40.1%, 유아동이 25%, 만 20에서 59세 성인 22.7%, 60대 13.5% 순으로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숏폼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극적인 정보와 내용으로 구성되다 보니 큰 쾌감과 자극을 느낀 사람들이 숏폼에 빠져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유튜브는 다양한 주제와 수많은 콘텐츠, 구독자의 성향과 관심사를 귀신같이 파악해 맞춤 동영상을 추천해주는 것이 강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공개한 2023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알고리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68.5%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약 7명이 유튜브 알고리즘 서비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해당 이용자들은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 내 취향에 잘 맞춰져 있다가 71.2%, 유용하다 66.5% 등의 답변을 내놓으며 절반을 훨씬 넘는 응답률이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 추천으로 인한 계속되는 유튜브 시청이 제어할 수 없는 중독성을 불러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구독자를 오래 묶어둘 수 있고 더 많은 광고료를 챙길 수 있다 보니 일단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튜브 시청이 디지털 마약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디지털 중독을 완화할 만한 규제와 법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흔히 도파민 중독 시대라고 하죠. 인터넷 방송 구독자는 점점 더 자극적인 방송이나 컨텐츠를 찾게 되고 또 구독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인은 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불법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허윤 변호사와 이런 악순환을 끊을 고리는 없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터넷 방송인 중에는 정말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선을 그러니까 넘는 정도를 넘어서서 네. 아예 그냥 뭐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명예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사이버 레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사이버 레카가 요즘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에요. 뭐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흔히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네. 그 황색 언론, 타블로이드판 신문에 뭐 원색적인 사진, 그리고 선정적인 문구를 넣어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 이제 유튜브가 생기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제 좀 바뀐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량 가해자, 신상 공개를 둘러싸고 이 유튜브들, 1인 미디어죠. 이 1인 미디어의 이 행위 자체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에 대해서 매우 큰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통쾌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네. 20년 전에 그 성폭행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들의 신상이라도 공개가 돼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명예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그래야 이제 속 시원하다라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의 행위 자체가 공익성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불법적인 컨텐츠를 올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나온 뭐 조사 결과 중에는 신문 기사보다 유튜브 영상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편향적이고 좀 이런 유튜브나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네. 확실하게 조사를 해달라. 인터넷이라는 게 한 번 게시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확산을 막을 수가 없고요. 확산을 막는다고 해도 이미 확산이 돼버린 게시물을 삭제하는 법도 어렵고, 내가 아무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어딘가에는 나에 대한 잘못된 사실이 남아 있어서 그게 결국에는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확실하게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는 건데, 뭐 인력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사기관이 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뭐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고, 수사기관이 아마도 이런 불법적인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대략 한 3가지 정도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이제 첫 번째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아마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 기간에 뭐 낙선이나 아니면 공천, 그리고 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방해를 받으면 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뭐 업체나 아니면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 그러니까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유튜브가 좀 처벌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예, 그 유튜브 처벌이 어렵다는 거는 본인의 얼굴을 밝히지 않는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좀 처벌이 어렵고요. 사실 대부분의 대형 유튜버들은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그 유튜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원은 확실해요. 그래서 특정이 되기 때문에 범죄 사실만 명확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다만 이 밀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의 신상을 계속 공개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가면을 쓰고 나오고 네. 그리고 인공지능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 유튜버 자체가 특정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유튜브 본사에 집행을 하는 건데, 사실 유튜브 자체가 외국 회사다 보니까 네네. 집행 자체도 어렵고요. 미국에서도 미국 수사기관도 사실 이 유튜브에 대한 집행 자체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누가 이
불법적인 컨텐츠를 찍었는지를 매우 알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죠. 실제로 이런 불법적인 컨텐츠를 제작하고 보도하는, 방송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좀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그런 극단적인 정치 콘텐츠가 불법적인 그런 행위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해결 방안이 좀 없을까요? 그게 해결 방안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돈과 연결된 거거든요. 한 이제 정보통신 업체가 지금 밀양 사건 관련해서 가해자의 신상을 처음부터 공개한 그 유튜브 채널의 예상 수익을 이제 산출한 결과를 봤는데요. 대략 한 1,800에서 2,000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 한 2,000 정도 수익이면 한 1년이 지나면 뭐 2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죠. 네. 그리고 이 유튜버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정통망법상 처벌 이제 수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5천만 원도 잘 안 나옵니다. 몇천 정도가 나오는데, 네.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수익만 모으면 그 벌금을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자체를, 아무리 불법적인 콘텐츠를 올려도 이 수익 자체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런 행위 자체는 근절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콘텐츠, 불법적인 콘텐츠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 영상을 올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게시 영상을 관리하는 관리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유튜버가 되는 것이고요. 유튜브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SNS들이 있을 텐데, 이게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고, 그 의무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매우 세게 물리는 방법 등으로 이 관리하는 사람도 이런 생태계가 정화되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행 법보다는 좀 더 강화된 내용의 이제 법안이나 아니면 제재 조치를 좀 시행을 해야만 이런 상황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인터넷 방송,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정책을 후방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령을 정비해 공정하고 유익한 제도가 국민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이런 법제처가 국가의 미래 규범을 이끌어가는 항해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Forward in time to view alternate futures, to see all the possible outcomes. How many did you see? 14,605,000. How many did we win? One. 복잡계, 비선형성, 기술 변화와 데이터의 한계. 미래를 완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집단지성은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미래, 법제, 혁신, 기획단. 올해 출범한 법제처의 신설 부서입니다. 인공지능과 우주 항공기술의 발달, 인구 소멸, 기후 위기 등 미래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구상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EU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규제법도 통과를 시켰는데 정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어떤 기술 발전 요인들은 선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또 예상대로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미래 현안에 대비하는 세계적 추세를 비교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대안은 발굴하는 게 이들의 핵심 업무. 부처의 정책 결정이나 입법 추진 과정에서 활용할 토대도 마련하고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입안 지원도 나섭니다. 또 여러 부처 간에 이게 연계된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상당히 좀 저희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 이슈라는 것이 이제 보면은 어느 한 부처가 좀 대응하기에는 뭐랄까요,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융복합 과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법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여러 부처 연결된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개선할 제도를 발견했을 땐 법령 정비도 병행합니다. 중요한 거는 현장 목소리를 일단 좀 저희들이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인공지능 센터라든지 그런 뭐 첨단 과학기술 연구하고 실용화하는 그런 기관들 지금 계속 나가서 전문가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그리고 또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또 중요한 연구 결과들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연구도 좀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엄선된 8명으로 꾸려진 혁신기획단. 연구 분야를 설정해 별동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혁신이나 기획자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보면 이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2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처장님께서 이제 그만큼 기대와 욕심을 갖고 부서명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직원들도 야, 우리는 이제 실적을 2배를 내야 되는구나. 지금 어떤 미래법제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멋진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국민 권리와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 대비에 나선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기획단. 8명의 구성원은 오늘도 다가오는 미래를 선제적으로 사로잡기 위해 미래와 싸움 중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백색 실선을 달리다가 차선을 넘어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끔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대법원이 이 흰색 실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지난달 대한변협이 내놓은 변호사 징계 내역을 보면서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또 신뢰받는 법조계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양윤섭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대법원 판례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백색 실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 12대 중과실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화면을 보시면요.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흰색 실선 침범은 여기에 해당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지난 6월 20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 네. 검사가 선고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색 실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기가 판결을 한 원심 그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교통사고 때 종합보험이 있어도 몇몇 행위는 이제 그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일단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네. 대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 방금 말씀하신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이제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일단 대법원 판단은 이 백색 실선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과거에는 이 도로교통법상 이 통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해왔었는데요. 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안전표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백색 실선은 침범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논거가 존재하는데요. 네. 일단 우리 도로교통법상의 좀 체계를 보면 도로교통법은 이 통행 금지의 경우와 진로 변경 금지를 좀 다른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한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진로 변경 금지를 이렇게 통행 금지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대법원의 논거 중에 조금 주목될 부분은 이 버스 전용 차로의 선택 실선도 네. 이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된다면 전용 차로제가 실시되지 않는 동안에 이 버스 전용 차로에서의 차선 변경 시 발생하는 네. 교통 사고도 모두 12대 중과실로 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흰색 실선 침범해도 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터널이나 다리에서 또 흰색 실선 또 침범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안 되시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네. 앞으로는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네. 민사의 영역, 즉 교통사고 보험사끼리의 합의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앵커님이 말씀하신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서의 흰색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리 그 12대 중과실 중에 1호가 아니라 4호의 앞지르기 방법, 뭐 끼어들기 금지의 방법 중에서 터널이나 교량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우에는 그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고 네. 지금처럼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는 뭐 흰색 실선에서는 무조건 차선 변경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네.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터널이나 다리에서는 흰색 실선 침범하면 이게 형사처벌로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 흰색 실선 차선을 변경하면서 예.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를 하면 네. 교통사고 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 판결이 2004년 판결 이후에 20년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변경이 된 논리입니다. 네. 이러한 그 근거 자체는 뭐 도로교통법상의 뭐 규정이나 논거에 따르면은 뭐 타당한 판결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앞서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형사처벌의 부담이 없어져서 흰색 실선에서의 차선 변경이 조금 더 만연해지고 이로 네. 인해서 교통사고가 조금 더 발생 그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돼서 이 운전자분들께서 이러한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좀 안전하게 준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 변협이 5월에 징계한 내용입니다. 이게 내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 처형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이 법 쪽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징계 내역 요약하자면요. 예, 일단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에 14건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징계 종류를 보면 과태료가 7건, 특히 뭐 제명도 1건이 있어서 이번 5월에 좀 징계 좀 사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징계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좀 많은데 이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보통은 지방변호사회에 있는 조사위원회에서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가 되고요. 네. 지방변호사회 조사 결과 징계 이유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뭐 조사위원회 조사나 그 징계 개시 그 청구 여부를 좀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징계 개시 여부를 또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그 정도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 대상자께서 이 징계 결정에 불복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 있는 징계위원회에 이러한 것을 이의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이 술에 취해서 도로에서 여성에게 욕을 하고 뭐 폭력을 가했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거 아시잖아요, 변호사님? 이게 그 이런 경우에도 변협에서 이제 따로 징계가 또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뭐 술에 취해서 도로에서 뭐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보통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예. 사유에 해당이 돼서 징계가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징계와는 별도로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2년까지 변호사의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뭐 징계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품위 유지 위반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방금 말씀 나눴던 대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이렇게 난해하게 좀 들릴 것도 같은데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어떻게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방송사고가 될 것 같아서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징계 관련 이슈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약을 하거나 뭐 일정을 잡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노쇼라고 하죠. 이 노쇼, 이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되게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권경애 변호사가 그 민사소송에서 3회 불출석을 해서 소가 취하가 되면서 예.
의뢰인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안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원 협회장은 직권 조사를 회부를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통해서 정직 1년의 징계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 이와는 별도로 이제 의뢰인 측에서 권경의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었는데 최근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의뢰인 측에서 항소를 할 것 같다라는 예. 그 뉴스를 보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위자료 그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뭐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화영 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랑 그 쌍방울 그룹 이 대북 송금 의혹 요즘에 또 이재명 대표까지 또 확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변호사 단체가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을 또 징계 요청을 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예, 일단 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판결 후에 욕설로 추정되는 글자를 SNS에 게시한 변호인에 대해서 네. 징계를 요청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징계를 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그 조사를 통해서 사실이 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욕설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예.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조사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법조계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아무래도 변호사 수가 증가가 되면서 수임 사건에 처리하는 그런 뭐 과정이나 아니면 사건 수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 실수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수가 변호사 수의 증가한 만큼 비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제 그 변호사와의 그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을 이유로 의뢰인들이 이렇게 진정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러한 뭐 무분별한 뭐 광고라든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라든지 현행법을 위반하는 뭐 음주운전 같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그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징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입법 사항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현재 징계 종류가 과태료, 정직, 제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태료와 정직 사이에 좀 새로운 징계 종류를 추가하는 것도 좀 적절한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법조계 이슈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양윤석 변호사님과 앞으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